안녕하세요. 이제 3주차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엊그제 강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주차가 가고 날씨도 굉장히 더웠고 장마가 길었었는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도 불어서 조금 날씨가 상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렵죠.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계속 시간이 갈수록 시험도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졸업도 가까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참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시면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3주차 강의에서는 소송 판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기록평 같은 경우에 많은 쟁점들이 있죠. 한 문제 안에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들에 꼭 하나 나올 만한 것들은 바로 소송 판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쟁점으로서 최소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형 문제 같은 거 볼 때는 혹시 여기에 소송 요건의 흥결로 인한 소송 판결을 할 것이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쟁점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기록을 보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소송 요건의 흥결에 대해서 그로 인한 소송 판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터치가 돼요. 각 영역별로 뭐 법원 재판권 배울 때 또는 뭐 소송물에 관해서 배울 때 또는 뭐 당사자에 관해서 배울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개별적으로 조금씩 터치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그걸 모아놓고 꿰뚫어 놓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 관계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잊어버리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정확히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송 판결에서 문제될 만한 것들, 특히 기록형 시험과 관련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알아놓으면 소송법 공부라든가 실제법 공부, 사례형 공부 같은 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자고 해요. 그런데 이 소송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소송 요건 부분도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소송 요건과 소송 판결을 두 강제를 열어볼까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하면 소송 요건에 관한 설명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정 부분. 그래서 일단은 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하되 혹시 진행하면서 이 소송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강의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다음 주 4주차 강의 때도 한 번 정도 더 그때는 소송 요건을 중심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진행하는 상황 보고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저희들 강의 계획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송 요건 등에 있어서의 흠결이 있어 가지고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언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즉 본안이라는 것은 원고와 서로 속하는 그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소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 흠결되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청구권이 있네 없네, 권리가 있네 없네,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판단하면 오히려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안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판단한다 하는 의미로 본안 판결에 어떤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소송 판결의 종류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뭐 작게 보면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죄송합니다. 소각각 판결이 있어요. 소를 각하한다. 소로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소 자체를 내리친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쳐낸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소각각 판결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소송 종료선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송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소치와 간주 등으로 인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서 소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법원의 심리경과 이미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고 진행하지 않겠음을 선언하는 그런 종류의 재판이 있어요. 그것을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소치하가 돼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소치하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치하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소치하 무효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소각각 판결, 그리고 소송 종료 선언, 그리고 소치하 무효 선언, 이렇게 작게는 3개, 크게는 2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했던 소치하 무효 선언이라든가 소송 종료 선언 같은 것은 실무상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가끔 일어나. 저도 법원 있을 때 몇 번 해본 경험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각각 정도는 종종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험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시험 문제로서 이렇게 적합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기에 좋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각각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해요. 그리고 강의안에, 제가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는 강의안에 소치하 무효 선언이라든가 소송 종료 선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시간상 제가 이 동영상 강의 시간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혹시 궁금하든가 필요한 학생은 그 강의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마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송 판결의 한 종류로서의 소각각 판결이라는 의미는 뭐냐? 소송 판결 의미와 거의 비슷한데 뭐냐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고 메꿀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또는 치유하라고, 보정하라고, 메꾸라고 재판장이 법원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하는 판결이 소송 판결이에요. 소각각 판결로서 소송 판결이 한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은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의 주문도 일반 보람 판결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즉 일반 보람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들어가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인정이 된다면 청구 취지 내용대로 또 일부 수정돼서 일부만 피고는 원고에게 뭐 하라든가 뭐 이렇게 나가죠. 지난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각각 판결에서는 소를 각하하는 것이지 각하의 대상은 소지 청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기재할 때는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무엇을 각하하는 것이죠? 소를 각하하는 거죠. 어떤 소죠? 이 사건의 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또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든가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든가 라고 기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강의하면 기대된 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 각하 판결은 주로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 다음에 넥스트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하하는 것은 소잖아요. 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각하의 사유도, 각하의 필요성도. 그럼 소는 크게 소의 3요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소는 소송을 하는 법원이 있죠. 한 명이. 소송 당사자가 있죠. 그리고 무엇이 있죠? 소송물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소의 3요소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재판하는 법원,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재판의 대상인 소송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 각하 판결을 언제 할 것이냐, 소송 요건이 있는 것이다. 소송 요건을 언제 못 갖췄다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이 있다면 이제 소각하 판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이 흠결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어요. 법원에서 여러분들 배울 때 민사소송법 배울 때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사소송법에서 소 딱 들어가면 뭐가 처음 나오죠? 법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때 가장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재판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재판권이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이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관할권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관할권,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잖아요. 하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재판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이 바로 재판권이 흠결에 관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재판권이 만약에 없다면 그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우리가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진행하면 절차 낭비고 시간 낭비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제기된 수가 보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재판할 수 없는, 즉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 그런 유형의 내용의 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소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으면 전제로 해야 되는데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 하고 해서 부적고 각하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의 흠결에서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재판권 있잖아요. 취해법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물적 재판권으로서 국내 법원과 외국 법원 사이에 재판권이 분장한 게 따른 재판권의 배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 국가를 상대로 또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넣었을 때 재판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주권 때문에 외국의 주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면 소각하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외국 정부가 어떤 사법상의 주체로서 사법적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나올 때 비록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했을 때, 즉 대등한 지위로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민사소송이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 정부가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 외국 정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즉 사적인 행위로서 어떤 사법적 행위, 개인사자 써서 그런 것을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돼야 되는데 주체설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데 또 어떤
행정서를 취하고 있죠. 행정소송, 민사소송 나눌 때 성질서를 취하고 있잖아요. 대등한 관계냐, 지휘명령이라든가 뭐 이런 우월적 지위냐, 이거에 따라서 우월적 지위일 때는 행정소송이 되는 것이고, 행정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심판법이라든가 행정소송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국 정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또는 사적인 지위에서 사법적 행위로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주체가 외국 정부만한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우리나라에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성질에 주안점을 둬서 그런 경우가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중요한 판결이 한번 선고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20년도 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그 주한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에는 군무원 형식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거기서 노무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고용의 주체는 주한미군 측이죠. 미국 정부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은 어떻게 되죠? 사법적인 고용계약 비슷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 정부가 고용한 거기 때문에 그 고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문제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희미한데 아마 그 출근 파업이라든가 태업이라든가 이런 노동 문제의 사건이 있었던가 뭐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출근이 안 되고 해서 임금 지급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임금을 지급하라 뭐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고 같은 걸 주장하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해고 같은 걸 주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넣었어요. 해고 무효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임금 지급을 명할 권리가 있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언론에 의해서도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법원이 비록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할지라도 그 소의 내용이 선고의 내용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재판권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97타 3921로 판결,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해고 무효를 확인을 구하는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그 판결을 잘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어떤 사법적 개인사자입니다.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라든가 또는 국제관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어떤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러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하는 판결을 선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 있으시면 잘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있었죠. 무엇이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재판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무엇 배웠죠? 관할권에 대해서. 그죠? 관할권 소리나 재판권 있으면 전제를 해서 우리나라 수많은 법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재판할 것인가는 재판권의 분장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이 관할인데 관할의 종류는 크게 무엇이겠죠? 임의 관할과 전속 관할이 있다. 임의 관할은 당사자에서 관할의 선택 소리만 하는 가능한 관할이고 전속 관할은 법에 의해서 특정 법원만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관할권이 위배될 수 있는데 임의관할도 위반이 있을 수 있고 존속관이 위반될 수도 있는데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을 때 그 법을 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랬을 때 임의관할과 존속관할의 법리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임의관할의 규정이 임의 규정과 같은 의미이고 존속관할은 법규의 또 강행 규정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임의관할이든 존속관할이든 아무튼 관계없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관할권이 없다면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관할권은 소송 요건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법원에 관한 요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게 됐죠?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당사자는 다시 그 소송들을 가지고서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 법원에 다시 소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전에 또 6개월 전에 냈던 소는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시 늦게 되다 보면 소멸시효라든가 또는 무엇이죠? 소멸시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제척기간이라든가 제소기간이라든가 이런 준수가 잘못하면은 못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억울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는 인지 같은 거 다시 또 그죠?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많은 시간적이라든가 물적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굳이 이를 각하하지 말고 어차피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법적 구제를 위해서 또 법의 부지로 인해서 되게 관할권 위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법의 부지로 인한 어떤 국민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좀 방지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죠? 소송 이송이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비록 관할권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댔죠?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송의 대상은 임의관할뿐만 아니라 전속관할도 포함되고 전속관할뿐만 아니라 임의관할 두 개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관할 위반도 이송이 대상이 되고 이송 판결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임의관할 위반도 된다. 그래서 만약 이송이 되면 이송의 효과에 따라서 최초에 소를 제기했던 시점부터 소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은 이 이송 그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관할 위반했다는 이송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관할이 맞긴 맞던데 당해 재판부가 재판하기가 적당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죠? 그것을 재량 이송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단독 사건인데 합의부가 재판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때 합의부로 이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송 결정의 한 유형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관할권이 흥결될 때는 비록 소송유권이 흥결이긴 하지만 이송 제도로서 해결할 것이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각 판결할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소송의 3요소가 어떻게 됐죠? 법원이고, 그 다음에 그랬죠? 당사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당사자에 대해서 살펴보게 돼요. 그죠? 당사자에서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뭐죠? 순전히 절차법적인 개념이에요. 순전히, 지난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원고가 라고 주장하면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자를 원고로 하고, 그로부터 소 제기를 당한 자는 다 무엇이다? 피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러한 당사자에게는 어떤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한다면 첫 번째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당사자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사자 능력은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될 수 있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격을 말한다고 했죠. 이랬을 때 그럼 어떤 존재가 당사자 능력이 있고 어떤 존재는 당사자 능력이 없을 것이가 문제되는데, 이때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은 실제법상의 영역을 넘어가면 무엇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실제법상의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권리 능력에 해당된다. 권리 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먼저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말하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법인도 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이제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은 태어난 것을 본다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당사자 능력은 이 권리 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 당사자 능력의 유무, 누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권리 능력자가 당사자 능력자가 있게 되는 것인데, 민법상의 권리 능력자는 어떻게 되죠? 자연인과 법인이잖아요. 자연인은 언제부터 자연인으로 사람으로 보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사망 시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형법상의 사람의 시기와 우리 민법의 영역에서의 사람의 시기는 다르죠. 형법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의 시기로 보죠? 분만 개시설 또는 진동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규칙적인 진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무엇으로 보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본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형법 교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죠? 우리 형법상에는 어떻게 됐죠? 무슨 살인죄가 있죠? 낙태죄가 있고 살인죄가 있지만 그 중간 영역으로 뭐가 있죠? 영아살인죄가 있죠. 이 영아살인죄는 전형적인 모습은 뭐죠? 산모가 극심하게 공포와 어떤 흥분과 막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영아를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기에는 뭔가 특수한 점이 있고, 이것은 낙태죄로 태아로 봐서 낙태죄로 처벌하기에는 또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낙태죄와 살인죄의 중간 영역 비슷하게 영아살인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살인죄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체로부터 분리돼서 진통이 막 왔을 때, 그죠? 그때부터 만약에 요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는 그것은 무엇이 된다? 영아살인죄가 된다. 영아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진통설, 분만 개시설 따라 분만이 개시됐을 때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본다? 사람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분만 개시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맞죠? 제가 하도 형법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람의 동지는 형법서에서 지금 내사설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맥박과 호흡 정지설이죠. 그죠? 그때 이제 비로소 생명이 끊기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권리의 주체에서 무엇으로 되는 것이죠? 권리의 객체, 시신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물건인데 특수한 물건이 되고 특수한 소유권이 대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하고도 상속재산하고 분리돼서 시체, 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제사 도구랑 분묘라든가 해서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우리 배법하다가 저는 말했지. 그럼 그 제사 주제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판결이에요. 가족법에서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거.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관수법 없을 때 민법 총칙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어떡한다?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제사 주제자를 누가 제사 주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관수법이 가는데 옛날에 관수법에 장선 쭉쭉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관수법이 남녀평등이라든가 여기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조리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판단들이 나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태어난 사람이 하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면 예의적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출생한 것을 보잖아요. 몇 개의 경우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맞죠? 맞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인데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 무슨 설을 취하고 있죠?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죠. 왜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죠? 일반적 논리에 따르면 해제조건설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태아의 보호에도 더 이렇게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해제조건설을 취할 수 없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정지조건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없는 거예요. 출생한 이후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죠. 미성년자들까지. 맞죠? 친권자가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되죠. 그런데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태아에게는 설사 권리 능력이 있어서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아는 본인 의사 능력이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그럼 법정 대리인 다시 내줘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태아에게는. 그걸 본다면 우리 민법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고 다만 살아서 출생했을 때는 권리 능력이 생기는데 그 권리 능력의 취득 시점이 언제 난다? 문제됐던 태아에 있던 그 시점까지 소급해서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정지조건설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 뒤에 만나겠습니다.